폐업변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온 프로이드 이론과 멜라니 클라인 이론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폐업변 이론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폐업변을 잘 이해하면 그 뒤에 나오는 위니컷이나 건축이 또 이론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어쩌면 미국에서의 대인관계 정신분, 설리반 중심의 대인관계 정신분석이나 대인관계 정신의학이라고 부르는 인터퍼스널 사이카이트리나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대인관계적인 접근법의 순수한 형태가 영국에서는 폐업변이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비슷한 인터퍼스널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 이론을 잘 이해하면 이 속에서 멜라니 클레인과 그리고 프로이드 간에 어떤 점에 비슷하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는 그분들의 이론을 잘 알기 힘들어요. 폐업변은 설리반의 대인관계적 정신의학과 함께 역동구조 모델로부터 관계구조 모델로 전환하는 가장 순수하고 명확한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켰습니다. 폐업변은 프로이트의 초심리학의 리비도 이론과 심리성적 발달 이론의 원리들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새로운 임상적 치료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폐업변이 보기에 리비도와 심리성적 발달 이론의 전제와 개념들이 인간의 동기와 경험에 대해서 왜곡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장으로 보여요. 실제 저희들이 정신분석 교육을 시키다 보면 임상 사례들을 가지고 왔을 때 특히 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걸 리비도 이론이나 공격성 이론에 근거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이해할 것인가, 그 심리 내적인 역동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심리 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어떤 접근이긴 하지만 이 태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임상에서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망각해 버릴 가능성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리 내적인 이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역동 이론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역동은 대인관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원래 우리의 드라이브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대상은 굉장히 우연한 제2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 나오는 관계 구조 이론에 비해서 훨씬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으로는 전이 속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 이론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이 관계가 관계보다 더 어쩌면 상담자는 그 관계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프로이드의 견해에 더 집착해 있고, 해석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심리 역동, 무의식적인 심리 역동을 이해하려는데 더 포커스가 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분이 태어나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발달 과정에서 실제 겪었던 여러 가지 체험들, 그때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겪었던 체험들, 이런 분들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이 사람 자체 안에 있는 심리적인 역동들에 더 포커스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뗄 수는 없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이 심리 내적인 역동들, 심리 내적인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것, 그래서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대상이 소홀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임상적인 태도에서도 폐업의 얘기는 프로이드나 그 후예들이 관계 쪽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순수한 관계 중심 이론을 발달시키는데
한 요인이 됐다고 하는 설명은 우리가 실제 우리 임상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신분석학계가 이제 폐업회원을 홀대했는데 그것은 그가 지역적으로 정신분석학 주류와 떨어져 있었다는 그 지리적인 이유와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을 거부했다는 정치적 이유뿐만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분이 살았던 지리적인 장소를 아시나요? 이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이 스코틀랜드의 주도예요. 지금도 제 아는 친구분의 자녀가 그쪽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다녀온 얘기를 들으면 영국하고는 전혀 다른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아직도 영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스코티시라는 어떤 정체성을 상당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에딘버러에서 혼자 외롭게 이론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건 런던 중심으로 그 당시에 멜라니 클라인 중심으로 하는 이런 또 아니면 비엔나에서 온 유럽 대륙에서 온 분석가들이나 이분들과 교류가 굉장히 소원했던 입장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그가 지적인 활동을 할 무렵에 정신분석학계를 주도한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확정한 클라인의 이론이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클라인의 이론을 토대로 자신의 초기 논문들을 썼고 후기 논문들에서도 클라인의 용어들을 특히 내적 대상관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클라인과 함께 대상관계 이론 혹은 연구학파라는 범주 안에 묶여버렸던 것입니다. 비판가들은 폐업회원이 클라인의 용어들을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간과했는데 사실 인간 경험에 대한 폐업회원의 전망은 클라인의 전망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고 이 책에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폐업회원의 연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의 그의 이론을 대중화시킨 사람이 건트립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건트립은 폐업회원의 이론을 전파시키는데 그리고 폐업회원의 이론을 수정하고 확장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따라서 건트립은 폐업회원의 저술에서 문제가 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정신병리에 대한 폐업회원의 중심적 원리는 자아의 모든 부분들이 항상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폐업회원은 정신병리를 내적 대상으로 표현되는 과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자아의 노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건트립은 자아가 모든 대상을 외적 및 내적 대상 모두로부터 철수하는 것을 정신병리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건트립의 견해는 폐업회원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트립은 자신의 견해가 폐업회원의 이론을 정교화하고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폐업회원 차이의 차이점을 감추었습니다. 따라서 건트립의 저서를 통해서 폐업회원을 접한 독자들은 폐업회원이 정신분석학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멜라니 클라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어려움이 멜라니 클라인 자체가 자기 이론을 프로이드의 이론으로부터 크게 발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멜라니 클라인 스스로가 프로이드와 자기의 다른 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는 모두 프로이드의 견해를 잘 확장한 것일 뿐이다 라는 쪽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멜라니 클라인을 잘 이해하는데 후학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는 프로이드를 잘못 이해하는 어려움은 없었는데 멜라니 클라인 스스로가 자기 이론을 남들에게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여기서 건트립이라는 부분은 페어벤의 제자이긴 한데 페어벤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페어벤의 이론을 본인이 발달시켰다고 자기의 이론은 페어벤의 이론을 충실하게 발달시킨 것이라고 멜라니 클라인이 프로이드하고 관계를 설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조금 다른 상황은 프로이드는 연구하는 학생들,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프로이드의 저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멜라니 클라인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프로이드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은 없고 멜라니 클라인 스스로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 자체에 곡해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페어벤의 이론은 페어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페어벤을 인용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페어벤을 홍보한 사람이 건츄립이에요. 건츄립이 페어벤으로서 분석을 받은 사람이고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리고 자기 이론도 페어벤의 이론으로 출발해서 페어벤의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쩌면 건츄립의 이론은 굉장히 도덕적인 이론이에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 그런 쪽에서 우리의 프로이드의 이론을 반대하는 이유가 프로이드의 이론 비도덕적이다 하는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페어벤이 접근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이론인데 문제는 페어벤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츄립이 이해하고 있는 건축이 소개한 그 내용으로 페어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의 이론이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고 페어벤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론인데 이걸 소개하는 사람이 건축인데 건축 스스로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페어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페어벤을 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이유는 페어벤이 인정받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저술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자신의 이론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경영들을 조리 있게 체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들을 일관된 형태로 정리하지 않고 표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그의 저서에서 일관된 이론이 아니라 같은 영역을 다루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이론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어벤 자신도 자신이 이미 확립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교화하기보다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어벤의 이러한 저술 방식은 연구하는 학생들이 그가 고심했던 문제들을 순서대로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의 완성된 이론의 형태를 명확하게 볼 수 없고 그의 이론의 전체적인 모습을 여러 개의 단편적인 조각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페어벤의 저술의 또 다른 점은 그의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향이 등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인상적 근거나 사례 없이 이론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개념과 지극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연구의 이론적인 또는 인상적 의미는 제대로 전달하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페어벤에 여러분들 우리 ICC에서 페어벤 한 학기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여기 아마 강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은 그때 같이 들으셨죠? 페어벤 공부를 하셨을 텐데 페어벤 이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임상적으로는 뒷받침이나 임상적인 의미를 알아듣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페어벤이 잘 사람들에게 자기 이론을 잘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페어벤의 이론을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페어벤의 이론이 워낙 깊어서 우리가 한두 번 읽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 나중에 또 의논하기로 해요.